자, 그러면 이제 학습 자료와 이제 를 볼게요. 자, 학습 자료는 이제 수업을 쉽게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한 교육용 자료를 학습 자료가 되고 교재가 될 수도 있고 그 교재 내용하고 많이 겹쳐요. 그래서 활용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그 학습 내용 자체도 본문 외에 자료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의 출처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 이렇게 두 가지 자료가 있는데 1차 자료는 원래 형태의 자료예요. 사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2차 자료는 이제 그 교육 목적에 맞춰서 만든 자료인데 대부분 수업 자료가 많죠. 그래서 사료나 사진의 1차 자료를 2차 사료도 편집을 해가지고 쓴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사료 같은 걸 쓸 때 원래 있는 사료를 그대로 쓰진 않아요. 애들 수준에 맞게 곤쳐서 쓰죠. 그래서 한문투의 말투를 이제 지금 현대어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자료의 표현 형식에 대해서는 이제 읽기 자료와 문헌 사료와 비읽기 자료에 있던 사진, 그림, 영상, 비읽기 자료 같은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종지의 형태를 보면 문헌 자료, 글과 문서된 문헌 자료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읽기 자료가 이제 다수지만 근래에 비읽기 자료가 이제 증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 지역사회 자료로서 지역사 학습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보관되어 있는 문헌, 지역 유적이나 유물, 구전 자료, 그 다음 지역사회 자원 인사나 지역 관련 설화 등 각종 이야기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원 인사 같은 경우에는 가서 문화재를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청각 자료는 학습의 감각기관을 활용한 자료인데 사진, 그림, 슬라이드, 동영상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자료 척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사건이나 주제에 대한 개별 자료들을 묶어서 내는 걸 많은데 호적, 재판 기록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교사가 이제 자료책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업 목적, 내용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교사는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거나 책으로 나온 기존 자료책을 수업에 이용할 수도 있고요. 특정 주제나 단원의 학습에 사용할 자료책을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뒤에 넘어가서 자, 역사 교재 종류를 보죠. 자, 이 역사 교재 종류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출처와 형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나오고 있어요. 출처, 형식, 그 다음에 교재가 담고 있는 사물의 현상 이렇게 이제 있는데 출처 형식은 각자 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볼 게 이제 그 교재가 담고 있는 사물의 형상에 따라서 체험 교재, 경험 교재, 자료 교재, 설명 교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체험 교재가 나왔어요. 체험 교재가. 그래서 이제 학습자가 직접적으로 경험이나 학습을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든 게 대학교 농촌 활동이라든지 박물관의 어떤 체험 프로그램, 원시인의 체험 학습 행사 같은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동네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그 북쪽에 정곡리라는 곳이 있어요. 정곡리 유명하죠. 주목토끼로. 그래서 정곡리 그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구석기 축제가 이어져. 그래서 구석기인데 삶을 한번 체험해 보는 거야. 그래서 정기 구석기의 대표적인 이제 주목토끼도 만들어보고 구석기인들이 했던 방식대로 음식도 먹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있죠. 물론 날고도 먹는 건 아니에요. 불을 떼어서 먹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체험 교재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경험 교재인데, 경험 교재는 이제 감각의 지각을 통해서 역사를 사실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자원 인사, 관찰이나 경험 대상, 1차 세계대전 다큐멘터리 시청 이런 것들을 경험 교재에 한다. 그래서 체험 교재는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고 경험 교재는 앉아가지고 자기의 오감을 통해서 듣고 느끼고 만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료 교재는 이제 그 역사 사실이나 현상을 다른 사람이 표현하거나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1차 자료가 아니라 이거는 2차 자료야. 얘들 용으로. 그래서 그 신물, 모형, 사진, 그림, 그 다음에 지도, 그래프, 통계, 연표,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넓게 보면 경험 교재 안에 이제 자료 교재 들어갈 수 있긴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분류해놨고요. 그다음 설명 교재는 역사적 사실의 해석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래갖고 논문, 역사사전, 뭐 문화재 관련 소백을 교과서 이것도 다 설명 교재예요.
그래서 체험교재, 경험교재, 자료교재, 그 다음에 설명교재 4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거 암기해 두세요. 예전에 한번 체험교재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럼 한번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거기 이제 주제별 기출문제 교수학습 활동 과정 이제 2번인데 잠깐만요. 이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어, 458페이지 보세요. 458페이지. 자, 그 다음은 김교사의 학습 지도안이다. 다음 기획과 미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학습 목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입 부분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개, 정립, 평가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고분법화가 나와요. 자, 여기 고분법화 이제 그 5번, 1번을 보면요. 자, 기획은 자료 분류상 2차 자료와 체험 자료에 속하는 거다. 자, 고분법화는 원칙성 이제 아까 이제 학습자 볼 때 2차 자료가 아니라 1차 자료죠. 그 1차 자료는 뭐예요? 원리 형태의 자료와 그런 사료만 하고 2차 자료는 뭐죠? 교육 목적에 맞춰서 만든 자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틀렸고 체험 자료가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체험 교재는 그 대학교의 뭐 농촌 활동이라든지 박물관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원시인의 체험 학습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근데 이제 이 고분법화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제 그 체험 자료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굳이 여기 이제 들어가자면 이제 그 뭐냐면 경험 교재 같은 거, 그 자료 교재네, 자료 교재. 그러니까 경험 교재네. 그래서 경험 교재로서 이제 뭐냐면 자기가 직접 이제 뭐냐면 실물 감각의 지각을 통해서 역사를 사실 인식하는 그거죠. 여기에 속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체험 자료가 아니라 경험 자료에 속할 수 있다. 그리고 2차 자료가 아니라 어디죠? 1차 자료에 속한다. 그래서 1차 자료, 2차 자료 이 구분점 이것도 같이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강개토 대항비인데 강개토 대항비는 이제 한국사 관련된 문제야. 이게 복합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이제 고구 영토가 아산만에서 영일만까지 알 수 있는 기록이 들어가 있다. 이거는 강개토 대항 비문이 아니라 어디와 관련된 거죠? 중원 고구조 비문이에요. 네, 중원 고구조 비문. 네, 역사 사실 틀리죠. 디귿은 비석은 어느 왕 때 만들어졌을까요? 라는 제작 시기를 확인하는 질문을 했다. 자, 요거는 이제 이거 나중에 얘기했지만 문답학습에서 그 4가지 유형이 있어요. 문답학습에서 이제 질문의 유형 중에 그 인지기억 질문, 수요적 질문, 학산적 질문, 평가적 질문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이제 딱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강개토 대항비가 만들어졌던 거는 누구 때요? 그의 아들 때인 장수왕 때죠. 그러니까 딱 한 단어로 응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인지기억 질문이야. 그러니까 인지기억 질문은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5번을 보면 자, 고구려의 대외 발전과 신라의 관계에 대한 학생들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피드백 받는다. 잠깐만 이게 4번이 이제 들어갔네. 자, 니은을 보면 장수왕이 여러 신라 영토를 점령했던 내용이 그 글자가 새겨져 있다. 자, 요거는 틀렸죠. 점령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래서 거기 공주 호호청에 발굴된 호호명이 있죠. 오늘 호호는 어떻게 청동기예요. 청동기 그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건데 거기에 이렇게 을묘년 국강상 강개토 지호 태왕 호우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을묘년은 뭐예요? 이거는 강개토 대왕이 죽은 3년 후야. 415년에 해당하는데 아마 그걸 거예요. 을묘년에 이제 것은 이제 그 보통 죽으면 해소 3년 다음에 뭐죠? 장지로 가죠. 예. 그래서 빈장이죠. 빈장을 아세요? 그 빈내다고 해서 지금은 3일 해가지고 그냥 잠깐 하다가 그 화장터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 왕이나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3년을 뭐냐면 그 시체를 놔뒀어. 그 시체를 놔두고 그 과정에서 뭘 만드냐면 무덤을 만들어요. 무덤을.
예, 그래서 이걸 이제 3년 동안 이제 이걸 빈장을 해갖고 임시로 오셨거든요. 예, 그리고 3년 뒤에 뭐냐면 무덤으로 옮겨. 그러니까 강개토대왕은 이제 어디 기록에 안 나와있지만 다른 데 묻혀 있다가 아니면 보관돼 있다가 그 시신이 3년 뒤에 무덤이 만들어진 다음에 옮긴 거죠. 그 무덤은 뭐예요? 이건 태왕릉 있죠? 태왕릉을 추정한 걸 옮기게 되는데 요때 이제 묻힌 곳이 국강상이야. 예, 보통 고구려 왕들은 이제 뭐냐면 자기의 그 묻힌 곳을 장지를 시호로 잡아요. 그래서 국강상이라는 것은 그 장지가 말하는 거예요. 국강상. 그래서 시호로 이제 국강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호태우 강개토대왕은 땅을 넓힌 사람. 호태우 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그 호칭이죠. 예. 그 다음 호호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호는 아까 호호라는 그 청동기 뭐냐면 제사 기구를 말하고요. 10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호호를 찍어낼 때 넘버링 있죠. 넘버링 1번부터 2번 제품 넘버링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신라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신라의 군대도 주둔하고 신라 왕위 계승에도 큰 영향을 주고 했지만 점령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점령했다는 거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은을 보면, 고구려 대발전과 신라의 관계에 대한 학생들 이해 정도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평가이다. 맞죠? 상습평가. 예. 상습평가 피드백 관련된 내용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이제 그 5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5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역사 교과서예요. 역사 교과서. 자, 역사 교과서는 이제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인데, 모든 역사 교과서는 일단은 구성된 거야. 예, 구성됐다는 건 뭐냐면, 객관적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 목적의 이데올기에 따라서 뭐예요? 만들어진 거죠. 물론,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제 뭐냐면, 어떤 것을 없는 사실을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입장에서 역사 사실을 뭐냐면, 만들어내는, 역사 사실을 이제 재편집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역사 교과서는 구성됐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왜냐면 그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 교과서는 이제 개념을 보죠. 자, 그 개념은 이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구조화된 교수 학습 활동의 기본 도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념을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 역사 교과서 활용 경향을 보면 이제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설득력이나 하나의 시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무슨 교과서가 아니라고 하죠? 도구적 교과서가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있고 그게 이제 교과서 도입당원의 역사책에 나와 있죠. 기독의 역사를 강조했다. 자, 기독의 역사라는 것은 어떤 측면이냐? 보통 그 역사책에는 이제 그 사실로서 역사가 있고 기독교에서 역사가 있어요. 사실로서 역사는 객관적인 어떤 팩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로서 역사는 이제 뭐냐면 과거 사실을 토대로 해서 어떤 그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제하는 것처럼 이 기독의 역사를 강조한다는 것은 역사의 주관성,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팩트로서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해석으로서 받아들여라. 그 의미에서 이제 이 장을 집어넣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설득력 있는 그 시각이고, 그냥 도구적 교과서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역사 탐구를 자극할 수 있는 사파, 지도, 사조 탐구 문제 등 학습 보조 자료 활동을 이제 소개를 했죠. 그래서 이제 7차 교육 과정에서는 그 당시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서 본문 서술 외에도 사료나 사진이 크게 늘어났고요. 이들 자료를 활용한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고, 그다음 역사 교과서 학생들 독본용 테스트가 아니라 자료지, 워크북 이런 역할도 같이 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탐구를 자극할 수 있는 사파, 지도, 사료, 탐구 문제, 학습 보조 자료 활동을 같이 소개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사는 자신의 수업 목적에 따라서 교과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활동 개발, 필요할 경우에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전면적인 재구성을 또 할 수 있고 배움책 같은 것들이 그죠? 부분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타서 그 학습지나 뭐 PPT나 그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서 다룬 내용을 이제 구성할 때도 성격에 따라 개괄적, 일본 또 심화를 강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역사 교과서 구성 및 형식 및 종류에 다양해서 7차 교육과정, 그러니까 오시의 7차 교육과정 기준으로 고등학교 근현대사, 세계사, 중학교 사회교과서는 검정도서로 반영했어요. 검정도서. 그래서 이제 있고 07년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대단원만 구분했는데 07년은 이제 그 노무현 정권 때 얘기한 거거든요. 예. 하여튼 그 개정 이유는 대단원이니까 중단원과 소단원은 자유롭게 집필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사 교과서도 검정책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 편찬과 발행. 요거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이게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 편찬이 어떻게 됐는가? 그 역사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교과서 편찬 발행을 이제 보면, 거기에 이제 교과서 발행 체제를 교과서의 발행 주체, 구성 요건, 공급 방법에 따라 분류하는데, 법률이나 간행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행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국정인데, 국정은 교과서의 발행권과 공급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국가나 국가기관이 장악을 하죠. 국가나 국가기관이.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검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건 예전의 얘기지만 뭐 7차 교육과정 세계사, 근현대사, 모든 교과서가 지금 채택하고 있어요. 검정제를. 그래서 이제 이 검정제는 그 민간 출판사가 교과서를 발행하고 공급하지만 교과서 구성 요건은 국가나 국가기관이 정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적합한 교과서로 사용한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따라서 대단원, 중단원 다 국가가 설정해 주죠. 그 항목에 맞아야지만 검증돼 통과할 수 있어.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관점의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했어요. 원래 이게 3차 교육과정부터 시작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있었는데 국정이 이제 뭐냐면 검정제 제도적 확립된 것이 3차 교육과정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예전에 1, 2차 때는 국정과 검정이 병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제도적으로 시행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교육과정에서 세부적 단원이 구성됐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을 담지 못해요.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국가가 교육과정상 모든 것들 다 규정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을 육성하지 못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교과서 편찬 과정을 보죠. 인정제. 자, 인정제는 교과서 발행, 공급, 내용 구성은 민간에게 담당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심사에 통과한 책만 교과서 사용하는 제도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일본의 이제 국사 교과서, 일본사 그 교과서 운영체계 마찬가지죠. 일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는 그 역사책을 만들 때, 교과서를 만들 때 자기들 알아서 해요. 그렇지만 최종적인 심의는 누가 돼요? 그 교육부의 통과를 거쳐야지만 통과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호슈사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극우주의 어떤 사관이 반영되어 있는 교과서가 그냥 통과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정부가 이걸 공식적인 시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그 문제가 됐는데. 근데 이제 인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실시할까 안 할까 이거? 검인정제라고 실시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제는 어떤 과목에서 실시하냐면 주로 가치 판단이 개입이 안 되는 책들, 객관적 팩트를 강조하는 책들, 그 다음 예술, 문화, 예술 쪽에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수학, 과학, 그 다음에 이제 미술, 음악, 이런 건 인증제에 실시해요. 예. 그럼 객관적인 팩트만 강조하잖아. 어떤 거기에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고 그런 내용이 없죠.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근데 어떤 가치 판단이나 이데올로기나 의미가 들어가 있는 책들은, 교과서는, 과목은 인정제에 실시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국어, 사회, 도덕 윤리, 그래서 국어,
이런 과목들은 인정제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그걸 실시했다가는 잘못하면 뭐야? 국가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하나하나 다 규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검정제를 사용해요. 예. 자, 그다음 자유발행제는 그냥 교과서 발행 공급 내용 구성에 다 민간에게 위임하는 거야. 국가가 간섭을 안 해. 이 대표적인 유럽의 교과서 운영 방법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유발행제가 완전 자유는 아니에요. 왜냐면 통과되고,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갖고 공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 가치체제에 맞지가 않아, 교과서가. 그러면 정부가 이제 제재를 가해요. 그래서 뭐 법률을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제가 제재를 가해. 예를 든 게 독일 같은데, 독일은 이제 극우 세력들, 신나치즘이 뭐 교과서를 자기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거에 독일 정부가 이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갖고 금지를 시켜버렸어. 예. 그래서 이 교과서 제도는 이제 지금까지 4가지 제도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정도는 있지만, 국가사회적인 어떤 간섭하에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완전하게 자유롭게 교과서를 만들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국가사회적 어떤 통제나 그 다음에 반역 요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까 측면에 그 명제 있죠. 교과서는 결국에는 구성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편찬 과정을 이제 볼게요. 자, 교과서 편찬 과정에 변천해가지고 이제 거기 별표 하나 정도 쳐놓으세요. 상당히 중요한데. 자, 교수용어학교에서 2차 교육과정까지는 국정과 검정이 번행이 됐어. 근데 이제 국정과 검정이 제도적 정책된 건 3차 때인데, 3차 때는 이제 중학교는 국정, 고등학교 국사는 국정, 고등학교 세계에서는 검정인데 그게 볼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실제 한쪽만 반응했어. 그렇기 때문에 국정하고 다를 바 없어요. 이 내용이. 자, 근데 이제 명칭이 변경됐죠. 명칭이. 자, 거기에 1종이 있는데 국정은 이제 1979년에 1종이 변경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정 2종으로 이제 했는데, 이때 이제 왜 1종하고 2종을 했냐? 자, 1종은 발행과 공급을 국가기관에 담당하지만 연구와 개발 연구개발은 전문 연구기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용 도서라고 포방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종 도서는 기존의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의 장점을 모아서 놓은 교과서다. 왜냐하면 국정교과서 장점이 아직 이제 국가기관에 담당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단가가 싸질 수 있죠. 발행과 공급 측면에서. 근데 이제 연구와 개발 측면에서는 이제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전문 연구기관에서 하게 돼. 근데 이때 전문 연구기관은 어떤 연구기관이냐면 국사편찬위원회예요. 근데 국사편찬위원회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죠? 정부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건 뭐예요? 국정이에요, 국정. 그러니까 공무원 정부 교육부 내에서 만든 것을 그냥 아웃소싱 한 거야. 근데 아웃소싱한 기관이 실질적으로 정부의 외곽단체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종이다. 국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명칭이 변경됐다가 6차 때까지 계속 쓰였다가 1종, 2종. 이게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 때는 다시 국정하고 검정으로 바뀌어요. 이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 교육과정, 5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은 이제 이렇게 쭉 가요. 예. 그러다가 7차 교육과정 때 이제 좀 바뀌게 되죠. 7차 교육과정 때는 국사과는 다시 이제 있는데, 여기에 잠깐만. 잘못된 게 국사과는 이제 국정. 예, 맞네요. 예. 국사과는 국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거기 세계사 부분은 뭐죠? 검정이죠. 일사하고 이제 연결돼가지고, 그 다음 고등학교 국사는 국정. 그 다음 고등학교 세계사, 근현대사 다 검정이죠. 그 다음 7차 교육과정 개정은 검정이 이제 하는데 요때 역사가 분리돼요. 사회과에서. 사회과니까 과목에서 역사가 이제 과목으로 분리되죠. 그래서 역사 독자적인 교과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물론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완전히 과목에서 분리돼 갖고 이제 따로 같이 시험 보지 않고 따로 시험 보게 돼요. 예. 그때 이제 뭐냐면 검정 교과서가 등장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국사, 그러니까 한국사를 얘기하는 거죠. 한국사도 검정.
그다음 고등학교 세계 다 이해, 세계 역사 이해는 이제 없으니까 그 당시 세계 역사 이해 07년 개정이었다가 09년 개정 때 세계사 바뀌죠. 하여튼 세계사는 검정. 그다음에 그 기타사 이제 한국 문화사 동아시아사도 검정. 다 이해 뭐가 되는 검정되죠.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막판에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국정교과서 만든다고 했다가 폐기되죠. 써보지도 않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재작년인가 그 16년도에 겨울 때 그 12월 달 할 게 없다고 해서 이제 끌려갔어. 그래가지고 한국 교원대 가가지고 한국사 국정 한국사 교과서 그 연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한 1박 2일 동안. 근데 그때 기억은 그 상당히 잘 받은 것 같아요. 잘 받았다는 게 내용이 좋은 게 아니라 거기 갔더니 이제 그 식당에 갔더니 반찬이 한 20가지가 넘어. 다 골라서 먹고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좀 사육하고 왔어. 그냥 사육당하고. 저기 하룻밤 잤는데 저기 뭐 한국 교원대 그 기숙사 가보니까 거기 1인 1실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 침대도 되게 넓고 거기 샤워실도 있고 안에다가 그래서 다 너무 좋았어. 예. 그래서 국정교과서 자체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기억을 참 좋게 남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투자했구나. 근데 연수를 이제 받았는데 연수 그 실적이 나중에 교훈평가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 연수 실적 그 인정해달라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인정을 안 하겠대요. 그래서 직접 뭐래서 그 교육청에 가지고 오래. 내가 미쳤어요. 그 서울까지 가서 왔다 갔다 가지고 오게.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말았는데 하여튼 좋은 기억은 가지고 있어요. 네. 사육당했던 기억. 자, 하여튼 있고 그러면 국정교과서의 문제점.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책들에서 자주 언급돼 있지만 여기서 이제 파란책이나 그런 걸 기준을 보면 자 학생들 다양한 역사 인식을 형성을 방해한다.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한 가지 기준만 이제 알려주니까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그 역사를 보기 때문에 다양한 역사 인식의 형성을 방해되고요.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의 역사인식 공식 역사관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특정한 역사관만 강요하고 특정한 이데올기를 정당하거나 정부의 홍보에 이용했다.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만들려고 했던 박근혜 이런 교과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사진을 항상 2, 30장을 더 배치시켜 놓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근대화 경제개발 했던 것들 상당히 강조하죠. 사업시찰하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 밀실에 가서 여자 끼고 이제 술 마시는 거는 한 장도 안 찍거나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정치적 목적에서 구성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교과서 활용의 문제점이 개선 방안. 이게 이제 파란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 문제점이 있고 그 옆에 개선 방안이 같이 있어요. 자, 문제점은 역사교과서의 단원 구성 및 서술은 통사적 방식을 취하고 감정이나 판단 요소가 배제된 지극히 무미건조한 간결한 기술이다. 딱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개선 방안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 표현 방식도 지식 제시형, 지식 나열을 탈피해서 다양한 문학적 언어표를 활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해결적 역사인식 전달해가지고 역사교과서 그 내용인데 학습자 자신의 역사 이해를 확립하고 역사학습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며 탐구 자료나 학습 과정을 교과서에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그 해결적 역사인식을 전달할 수 있고 체계적 역사인식 전달뿐만 아니라 주체적 역사 태도와 관점을 기여할 수 있고요. 그다음 학생들이 역사 주제와 문제, 시대와 인물에 대한 해석평가의 기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기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가 너무 많은 그 사실과 개념, 해석, 평가 등 수업 평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전달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제일 좋은 건 학습지야. 그래서 필요 없는 거 다 쳐내고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제 인고에서 보는 그 서브노트도 일종의 학습지거든요. 네. 그래서 서브노트에 이제 할 때 그 개론서에 있는 내용을 다 적을 필요 없죠. 미주알, 고주알. 근데 이거 적으면 진짜 비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올 부분들만 발췌해 갖고 핵심 요약을 딱딱 하는 게 제일 제대로 된 서브노트거든요. 하여튼 일단 학습지 제작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에 반복적인 통사에 접하는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흥미를 잃고, 이게 계열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중학교 때 배웠던 게 고등학교 그대로 가서, 그리고 그나마 시간상 제약으로 피상적 성역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과서 지식은 그 방대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한 시대의 주제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그래갖고 학년에 따라 주제 또는 시대별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이제 두 가지 문제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교과서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한 시대 주제에 대한 어려움을 또 담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역사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 그냥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담을 수 있고 심도 있는 지식을 담을 수 있는데 역사는 내용이 많아요. 그냥 역사를 이제 배우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갖고 치여가지고는 그걸 다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학자도 자기가 전공한 그 분야 외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내용이 방대하잖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교과서 서술 방식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내러티브 서술 방식과 분석적 서술 방식이 있죠. 그래서 내러티브 서술 방식은 이제 여러분 다 할 테고 분석적 서술 방식도 다 할 텐데 주로 내러티브 서술 방식은 그 의도, 동기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적 서술 방식은 어떤 구조나 이런 총체적 모습들을 다룰 때 하는 거죠. 근데 주요 형태가 어디겠어요? 분석적 서술 방식이야. 예, 분석적 서술 방식. 예.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역사 이론에서 이 국사교과서 문제점이 뭐냐?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비판적 읽기와 쓰기와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한번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한번 나왔던 문제들인데, 자 사회 전형적인 지배단론을 유지해서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역사교과서 서술 주체와 관점을 은폐한다. 역사서술 교과서 서술의 주체와 관점을 은폐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되게 텍스트에 입각한 거죠. 설명적 테스트. 그러니까 설명적 테스트 저자의 권위를 강조하고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 진리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설명적 테스트는 많이 쓰이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 그대로 믿게 하도록 그러면서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정치가들이나 어떤 특정 세력들이 자신이 원하는 집단 기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자, 두 번째는 그 민족을 초역사적 실체를 가정하고 우리 역사에서 서술했기 때문에 학대, 가작, 축소, 왜곡, 이때 초역사적 실체라는 건 뭐예요? 민족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어요. 언제 만들어진 거죠? 근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근대 때. 그래서 민족이라는 실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라 민족이라는 것이 언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민족의 언어를 만들고 나서 그 언어에 맞게 민족을 재조직한 거, 만들어진 거죠. 생성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상상의 공동체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학대, 가장 축소, 왜곡을 수반하고 민족과 민족주의를 억압성을 반영해서 그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사회 내부의 어떤 신분 계급 구조를 다 무시해버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예. 이런 것도 이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족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 내부의 신분과 계급 구조 여러 가지 문제도 같이 균형 있게 다뤄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건데 민족의식이나 공동체의식은 지금과 다른 과거의 민족의 현재적 관점을 투영을 한다. 그래서 역사상을 왜곡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 이데올기가 작용되고 자, 신라가 당을 끌어들여서 삼국통일하는 것은 현재의 민족주의 관점에선 외세를 끌어들여서 비판하는. 이 대표자는 누구예요? 신채호죠, 신채호. 신채호가 이제 김부식을 막 비판하면서, 제가 그 당시 김유신 같은 사람들 비판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건데, 신채호가 살았던 시대를 알아야 돼. 신채호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죠? 그냥 일제 강점기 때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그 삼국사기에 그 나와 있는 신라의 통일 과정에 대한 반발로 연결된 거죠. 투영이 돼갖고. 예. 근데 신라 입장 볼 때는 그 백제나 고구려는 자기 민족이 아니에요. 민족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생긴 거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은 그냥 외국이죠. 그리고 얘네들과 살기 위해서는, 얘네들과 싸워서 살기 위해서는 다들 외국을 끌어들인 거야. 그리고 왜 신라만 공격을 해? 신라 입장을 좀 억울한 측면도 있어. 백제도 누굴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매달 끌어들이려고 했잖아. 그건 뭐 반민족적이지, 지금 이제 올 때는. 근데 신라만 당을 끌어서 반민족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고구려도 누굴 끌어들이려고 했죠? 그때마다 돌고를 끌어들이려고 했잖아. 이것도 반민족적이잖아. 어떻게 같은 민족을 공격하는데 그걸 하려고 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지. 예. 그 다음에 그 교과서 서술 민족과 근대 키워드 두 개로 이제 규정을 하고 그 용어의 개념과 허구성, 의도성을 지도한다. 왜냐면 민족과 근대당은 다 만들어진 것뿐이야. 원래 존재하지도 않았는 역사적 실체도 없는 것들이 민족국가 만들고 국민국가 만들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들어지고 포장된 거야. 예. 내 관점이 아니라 이건 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련된 내용 그 시험 문제가 문제 나왔으니까 한 두세 가지 외워두세요. 이것도. 자,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종전의 교과서의 문제점에서 다른 시각에 또 접근하는 민족주의자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민족과 근대 자체를 부정하지만 얘네들은 민족을 강조하거든. 근데 얘네들 눈에 볼 때는 이 교과서가 너무 문제가 있는 거야, 또. 얘들 이제. 예. 자, 이 첫 번째 뭐냐면 교과서 사실의 나열 뿐이지 민족주의 관점에 초실을 가는 간통한 사과는 이루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만 쭉 나열고 가끔마다 민족정신 그 얘기한다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 민족주의의 지향에 걸맞는 내용을 담지 못하고 혐오했다. 혐오하는 건 뭐냐면 그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어. 겉으로는 민족 뭐 어쩌고 외치지만 실제로 그 민족을 가지고 시험 보는 거 아니죠. 그렇죠. 민족주의, 민족 그거 시험 어떻게 봐? 인연 가지고. 그러면 그 구체 개별적인 내용들을 보고 시험 보잖아요. 시험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민족에만은 쓰면 그 단순한 수사어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고 실제 그 내용만 보고 달달 외운단 말이야.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국사교과서 비판하죠. 막 민족이 없고 근대 민족이 없고 뭐 근대도 허구고 막 이렇게. 근데 이거를 뭐냐면 비판을 해서 뭐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그 뭐냐면 우리 시점에 맞지도 않고 너무 무리하게 독점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디에 논리예요? 서양의 논리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서양의 논리를 받아들이면서 마치 이제 뭐냐면 국사를 상대화시켜서 헌화시켜서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우리를 하나의 서구화로 이루는 그런 논리에 빠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진정한 세계화를 이루려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키우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키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역사죠. 우리 역사를 배우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차이해야지 진정한 세계사지. 너희들 얘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건 서양 애들 얘기고 우리 실정에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전체성을 다 없애버리고 서구로 넘기는 서구 중심의 논리에 빠져있다. 그런 것도 비판하죠. 이것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좀 우리나라 또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뭐 독재를 만든 게 없죠.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다 이제 외국에서 가지고 온 건데 외국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민족주의를 전반으로 다 비판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말했지만 어떤 민족주의 비판한 거죠? 서양 중심의 민족주의를 비판한 거예요. 예. 그리고 서양 중심의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잘 보지 못하고 중요시 여기지 않던 저항적 민족주의나 제3세계의 민족주의나 문화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해. 그래서 서구가 아니라 뭘 강조하는 거죠? 비서구를 강조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들으면서 이상하게 변질돼가지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꼭 뭐냐면 세계화. 뭐냐면 핵이다. 아니 세계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세계화 미국화, 유럽화. 그래서 이것을 종전에 있던 우리 민족의 문제를 뭔가 비판하고 없애버리고 이걸 모두 다 뭘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세계화 시키고 그 다음에 유럽화 시키고 미국화 시키는 그런 이상한 식의 논리로 재해석되면서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게 일종 허위의식이죠. 허위의식. 실체도 없으면서 그 남의 나라에 이념이나 가지고 가고 주석이나 갖다 붙이고 그 시험장에서 이거나 달달 외워가지고 쓰고 그렇잖아요. 맨날 교육하긴 하면은 역사 교육도 맨날 그렇잖아. 그 한 손 있고 다 남의 나라 이론이야. 우리나라 지금 교육 정책도 어디 스웨덴 미국 같은 거 갔다 와가지고 뺏겨가지고 적용하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스웨덴도 아닌데 그 마음 좀 약간 그래 약간. 자, 일단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용해서 본 국사교과서 문제점.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가 바라본 국사적 문제점 같이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화학습 로랑 바르트의 이론을 좀 볼게요. 네. 요걸 왜 제가 이제 씌워놨냐면 이게 로랑 바르트 이론이 갈색책이나 그런 게 없어. 거기 아마 입론책이나 그런 데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왜 씌워놨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씌워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교과서 이제 풀어볼 때 이제 기출문제 풀어볼 때 살펴보겠는데 하여튼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펴본 건데 이 로랑 바르트는 여기 이제 그 테스트를 독자적 테스트와 실제 저자적 테스트 나왔어요. 독자적 테스트는 뭐냐? 그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는 테스트죠.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 교체 요령이라든지 하산의 용암이 분출되는 과정, 그래서 객관적 팩트를 전해주는 그런 텍스트죠. 근데 저자적 테스트는 뭐냐면 독자의 의미를 생산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테스트야. 자기가 들어가서 주관적 의미로 이제 되는 거야. 내러티브처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또 독자들 실제 독자, 모의 독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텍스트의 의미가 명확할 때는 두 독자 사이가 차이가 났지 않아. 객관적 팩트 같은 경우에는 뭐 명확히 나타나지 않지. 예를 들어갖고 뭐 임진왜란이 몇 년이다. 1592년. 뭐 이게 실제 독자는 모의 독자는 그거 답변할 수 있어. 근데 임진왜란의 의미가 뭐고 배경이 뭐냐 할 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독자는 이제 뭐냐면 읽으면서 그 텍스트를 뭐냐면 주체적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자기가 맞으면 받아들이지만 아니면 뭐야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근데 모의 독자는 그냥 그 텍스트의 수사적 장치에 그냥 말라드는 거야. 말려들어가지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독자, 모의 독자겠죠. 학원 수강생도 뭐 그러죠. 학원 수강생도 좀 뭐냐면 능동적인 거는 학원 강사만 한다고 들어요? 안 듣죠? 나름대로 아이고 뭐 이거 잘못됐고 저 사람 잘못됐고 비판하죠. 근데 이게 또 순종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신청 받으잖아. 예. 그런 거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신청 받은 사람 모의 독자고 비판적으로 받아보면서 하는 사람은 실제 독자가 되는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실제 이제 교과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서술됐냐? 그 모의 독자하고 그 독자적 테스트가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되는 형태로 했죠. 그래갖고 그 모의 독자라는 것은 아까 것처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독자적 테스트는 이제 의미가 명확히 전달 테스트. 이 두 가지가 뭐냐면 겹치는 부분이 뭐냐면 실제 지금 현행 교과서 서술 방식이다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예전에 한번 나왔고 거기에 이제 부테스트라는 의미가 있죠. 서브 테스트란 말이 뭐냐면 서브는 밑에 깔려 있다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테스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정치적 의도나 맥락이나 이런 것들 파악하지 못해. 그냥 이게 객관적 진실이냐 받아들이는 거야.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 노무현 정권 때나 뭐 그 김대중 정권 때는 요거 많이 나왔어요. 뭐 텍스트 그 역사교과서 비판하고 막. 근데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다가 이번에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요런 부분이 다시 부활될 수 있어. 예. 그래서 요것도 예전 기출문제 한번 보면서 판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 비판 문제 나오면 솔직히 말해서 약간 채점하기가 좀 곤란해. 주관적이고. 근데 인고생 입장에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자, 한번 이제 시험 문제, 기출 문제 풀어볼게요. 아이고. 자, 다음 빈칸 가와 나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역사 서술 내용 중에 그 가와 나의 교과서의 문제점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한국의 교과서 발행 제도의 경우, 국사의 경우에는 1974년에 뭘로 바뀌었냐면, 뭘로 바뀌었죠?
네, 국정제로 바뀌었죠. 국정제 쓰시면 되고, 국정교과서 바뀐 이후에 현재 7차 교육과정까지, 이때가 06년이니까 이제 오이지는 이제 7차 교육과정이죠. 까지 그 국가에서 발행하는 단일 교과서가 보급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의 경우 중학교의 어떤 사회 교과서에는 일반 사회, 그 다음에 이제 지가 영합되어 통합된 그 통합되어 국정교과서 발행되다가 7차 교육과정은 뭘로 바뀌었냐면 검정제로 바뀌었어. 검정제.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는 국정, 나는 검정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가해 교과서의 문제점, 요거 이제 쓰시면 되겠죠?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차단하고 해결적 역사의 지식을 주입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특정한 역사관을 강요하고 특정 이들을 정당화시키며 정보정책 홍보 등에 있다. 등등등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나의 교과서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검정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검정제의 목적은 뭐예요? 다양한 시각을 육성한다고 했죠. 근데 정부의 규제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국가교육과정에 의해 단원이 다 구성됐기 때문에 교과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이제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주장은 현행 역사교과서 서술이 가진 특성에서 기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그 역사교과서의 그 서술의 특성을 세 가지 보시오. 세 가지 쓰시오. 자, 여기 첫 번째 예문은 먼저 보면 교과서를 댈 때 교과서를 사실 확인해주는 정보를 제공한 기독성 있죠. 그래서 이제 객관적 팩트를 강조하는 것과 함께 독자가 그 안에 주어진 경험적 실체를 읽고 해석하고 그 경험적 실체를 해치하고 재구성하는 작품성을 갖도록 했다. 자, 이 작품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나름대로 주관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를 보면 그 학생은 교과서나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와 같은 고정된 의미를 전달하는 독자 테스트를 대하기보다는 독자의 의미를 생산에 참여하여 수동적으로 인식한 저자 테스트도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사는 수동적 독자를 머물지 않고 적극적 교과서 내용을 비판적으로 대하는 능동적 독자가 되도록 하다. 아까 이 이론은 뭐와 관련된 거야? 롤랑 바르트의 분류적. 예.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그 동양책에 있는 내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답을 달아놨어요.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그 다음에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숨어있는 진리를 읽어낼 수 없다. 그래서 숨어내 있는 그 사실 부테스트를 읽지 못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교과서를 읽는 학생의 역할과 참여를 생각하지 않는다. 교과서 절대적 진리를 기술한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그 입론 동양책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가고 답을 달아놨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요거는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갈색책, 뭐 남색책, 녹색책 없는 내용이야. 물론 이제 06년에는 이제 그 05년에는 갈색책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 갈색책 있었는가? 갈색책 막 나올 때다. 근데 갈색책이 이 내용이 없어. 지금 어디 나와 있냐면 그 입론책에 있는 내용이 동양책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심정사학이라는 책 있죠? 거기 논문에서 낸 거예요, 논문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그 논문 관련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때. 어디 듣보잡 같은. 그래서 논문 관련된 내용들을 다 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다 볼 필요 없어요. 거의 안 나오고, 그리고 예전에 논문 나왔던 내용들도 거의 대부분 이제 뭐냐면 기존의 개론서에 다 포함되어 있어. 남색책이나 뭐 녹색책 그 내용에. 예.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3번을 보죠. 3번. 자, 이거 03년 기출문제인데, 자,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역사는 역사가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성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교과서 관련하여 역사의 이런 성격을 양면서를 띈다. 즉, 구성주의 성격을 숨겨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불가피하게 역사를 구성하도 강제되는 경우도 있다. 우선 숨겨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역사교과서 기수의 경우이다. 역사교과서에는 역사의 구성적인 성격이 잘 드러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역사를 객관적 진리를 포장하여 구성적 성격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쭉 이렇게 나오고 그냥 그 밑에 현실적인 국가 간의 교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전제 조건은 학문적 합의가 아니라 우호적인 정치 환경이다. 여기에서 이제 힌트가 나오죠. 구성이라는 말은 정치적 목적,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학문적 성과가 발현된 것이 아니라 그 뭐냐면 이런 정치적 이득이 많이 발현됐고 그 예를 든 게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독일, 폴란드, 독일 사이에 역사 교과서 서술에 둘러싸 협의가 일어났고 장기적인 진행 방법이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제시된 것이 뭐냐면 방법론 원칙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소역법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것들이죠. 자, 이걸 이해하려면 그 통합교과서 움직임을 봐야 돼요. 유럽에서 일어난. 원래 이제 유럽이 이제 하나의 유럽을 지향하게 된 거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그때 미국 같은 유럽 국가들이 이제, 미국 같은 그 유럽 외의 강대국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유럽인들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힘을 합쳐서 하나의 통합의 유럽을 만들었다. 이런 흐름들이 등장하게. 그러니까 하나의 유럽은 뭐 5, 60년대 나왔던 게 아니라 이미 1차가 끝난 후에 등장한 거예요. 간전기 때부터. 자, 근데 하나의 유럽을 이제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역사 교육이죠. 그럼 역사 교육을 할 때 개별 국가의 어떤 교과서에 입각하면 맨날 다른 나라 쌓았던 것들, 주변 국가들 쌓았던 것들, 이탈리아와 독일이 쌓았던 거, 독일과 프랑스가 쌓았던 그런 것들의 역사에서만 기록을 해. 그러면 제대로 하나의 유럽을 형성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역사를 할 때 공동교과서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의 역사를 강조했다. 그래갖고 이제 2차 세계 전에 1937년에 37년인가 36년인가 하여튼 그때 그 전에 국제 이해를 촉진한 역사 교과서에 대한 기본 원칙이 발표돼요. 이게 1937년인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두 가지 원칙이 뭐냐? 자, 행정당국과 교과서 저자들은 외국의 역사와 국제관계에서 상호 의존과 같은 지구 측면을 더욱 강조되며, 그 다음에 정부는 교과서 성정 기준을 강하여 학생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비판하는 태도를 개발할 수 있도록 비난하는 태도. 그러니까 비난을 하면 그 비판하는 태도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이제 역사 교과서 서술을 하려고 했지만 곧바로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에 흐지부지 됐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1970년대 이후에 그 당시에 흐름들이 계속 계승이 돼서 서독, 프랑스, 폴란드 간의 교과서 서술에 합의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학문적 합의보다는 국가사회적 목적에 따라서 정치적 협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표 사례가 낳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때 합의가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 나치가 있죠. 나치가 홀로코스트를 일으켰잖아. 근데 유대인 학사들 나치가 1차 물론 표면적으로 나치가 일으켰지만 이건 나치나 독일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전 유럽의 문제야. 전 유럽의 어떤 반유대주의, 반셈주의 이런 것들이 강품을 강품을 이제 부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이제 나치를 탄생시킨 배경이고 때마치 그때 독일에서 그게 나타났던 분이야. 그래서 전쟁의 책임도 나치 독일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 같이 짊어져야 돼. 이런 것들이죠. 왜냐하면 독일만 막 이렇게 해갖고 너 나치 전범이지, 2차 세계를 일으켰지, 홀로코스트 일으켰지 이렇게 비난을 해버리면 이게 제대로 통합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교과서 기술에. 그래서 이런 원칙들이 이제 뭐냐면 많이 반영돼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객관적 팩트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건 뭐예요? 어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뭐냐면 서로가 합의를 일으킨 거죠. 정치적 판단을.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국제 이해를 촉진하는 역사교육에 대한 기본 원칙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3-1번 윗글 A의 미출진 B 부분에서 문제 때문에 교수 학습 방정에 일어나는 문제점을 50가지 쓰시오. 역사 서술에 숨어있는 이데올로기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서브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A와 B를 참고하여 유럽에서 교과서 협의가 잘 진전될 수 있었던 조건 20절 이내로 쓰시오. 그거는 이제 1차 세계 이후에 그 당시 유럽의 힘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강대국들이 등장하죠. 비유럽 국가들이. 그러면서 그 역사를 통한 단일 유럽 형성을 깨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번 그 문제 풀어봤는데 03년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게. 03년 문제 자체가 이거 문제 외에
저도 03년 때 이 문제를 풀었는데, 아, 시험장에 이 문제 딱 부닥치니까 후덜덜 하더라고. 갑자기 후덜덜 해. 이게 무슨 말이야? 어디 듣보잡이야. 왜냐면, 요게 아무리 지금 그때 03년 때가 이제 어떤 때냐면, 그때가 기억나기로는 노란 책하고, 노란 책 있고, 파란 책이 주 테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색 책은 뒤에 나와 있던 거고, 그 다음에 남색 책, 녹색 책 뒤에 나온 거거든요? 그거 없는 거야, 이게. 지금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 논문을 갖다 뺏긴 거야, 이걸. 뺏겨서 낸 것 같은데, 아, 이거 거의 못 맞췄을 거야, 아마. 네. 03년 문제가 좀 약간,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니야. 이거 맨날 이상한 문제들 골라내고. 그러니까 자기 것을 맞추면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수들이 낸 문제예요, 이거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들 한번 얘기했어요. 교재 중에. 그래서 교과서 중요한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교재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사료예요, 사료. 예. 사료 보면 뭐, 세어보면 9번, 10번 나오죠. 매년 나와. 1년마다, 아니면 건너 한 번 나와. 예, 그래서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 몇 시에요, 근데? 40분이요? 이거 사료하기가 이거 딱 애매한데, 왜냐면 이게 설명이 40분, 1시간 분량인데, 이게? 여기까지 오늘 하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제가 끝날지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 사료 다 오면, 한번 끝내는 방향으로 하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주에는 그냥 책 읽는 강독은 토요일만 하고, 일요일날 못 와가지고 그냥 4시간 연속해가지고, 뭐 끝나든지 하든, 진도 나가는 거 보고 이제 판단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